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체제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 강대국의 식민지 쟁탈전, 또 그 경쟁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국이 어디였냐면 영국이냐, 프랑스냐, 또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스페인 함대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후발 주자로 선진국이 이제 나왔는데요. 독일이 이제 선진국으로 나오니까 이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 식민지를 많이 지배하고 또 자기들은 후발 주자로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이권 관계 속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전쟁이 지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든 모든 비용을요, 패전국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전쟁이 승리하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패배하면은 그 후손들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이 그 돈을 갚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막대한 전쟁 자금 상대방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몇 배를 더 보상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그 빚 갚고 그러느라고 찌들 대로 찌든 상태에서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 당시에 얼마나 다 찌들고 힘들고 1차 세계대전 진 빚을 나라에서 국민들이 또 갚아야 되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그 참전 용사였습니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 히틀러가 만든 당이 나치당입니다. 나치당. 그리고 그의 아주 직속 가까이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SS 대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틀러를 악당이라고 하고요, 아주 천하의 제일 못된 사람, 살인마라고 하는데, 그 히틀러는요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선거에서. 즉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좋아서 뽑은 거예요. 히틀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에 의해서 군인이 갑자기 확 장악해서 그렇게 정권을 찬탈한 게 아니라 사람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인물이 바로 히틀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요, 사람을 뽑았다간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결국은 이제 독일의 최고 지도자, 총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독일이 졌죠. 또 독일이 졌어요. 근데 이 독일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혈통적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같은 계열인데요. 그래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일이랑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고 또 전쟁이 졌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연합군이 어디였느냐? 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는데,
그 당시 러시아도 같이 미국 편이었어요. 미국 편. 그리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 이제 반대편 섰던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다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독일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같은 계열에 속했던 이 러시아가 뒤늦게 일본하고 전쟁 선포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 이 대한민국 또 남북한을 통째로 먹으려고 내려오던 것을 급하게 이제 미국이 가서 그만 내려오고 38선까지 내려오고 말아라 해서 이제 우리가 38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38선이 그어지게 되다가 이제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도 사실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우리 남한이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북쪽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렇다. 북쪽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많은 분들이 남쪽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황해도 사람, 또 김구 선생도 황해도 사람. 그래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북쪽에.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1950년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그러한 이데올로기였고,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식인들, 뭐 대학생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거죠.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이제 전체 공동체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론은요, 독일에 있는 그러한 사상가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것을 실천한 나라는 러시아였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고, 뭐 그렇게 시작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 러시아, 또 중국, 이제 중공 우리가 예전에 불렀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제 북한도 사회 이제 공산주의 쪽이 돼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체계,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되는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남한은 포기했어요. 남한은 포기하고 그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어선을 일본으로 보았습니다. 일본까지 공산주의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걸로 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했죠?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철수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소련의 스탈린 또 이 허락을 받아서 이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남한으로 전쟁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중공은 어떻습니까? 중공은 그 당시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그 중공군이요. 그 우리나라 이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 대 나라로 직접 참여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이 일반 당원이 참여하는 거로
시민군이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1.4 후퇴 때는 거의 북한군 없었고요. 다 이 중공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50만 명이 중공군들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중국 사람들이 참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무기는 누가 대줬어요? 러시아가 대준 거예요. 소련제 탱크며 뭐 그 당시 뭐 비행기며 총이며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바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한반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선진국들이 자기 이권에 의해서 싸운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사상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러시아, 중공을 대상으로 한 이 공산주의, 이 전쟁이 바로 이 대리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한반도, 조선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3년여 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요. 우리나라 거의 다 그냥 초토화가 되었죠. 초토화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 이후에는 남자들이 다 씨가 마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요. 나라에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많은 인구가 생겨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953년도에서 1963년도를 1차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63년 이후서부터 70년대 전까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한반도, 이 조선, 대한민국, 이 땅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총칼의 그 전쟁이 아닌 이제는 말없는 총성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이 이제 22일이죠. 그 미국에서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트럼프 정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아주 수백 가지를 그냥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군대에서 LGBT, 즉 뭐 레즈비언이나 호모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는 오직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연설 끝난 이후에 또 지지자들과 함께 또 있으면서 이제 연설을 또 했는데요. 그 연설 중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됐죠?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부정선거 하면 뭐라고 그랬죠? 음모론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대만을 비롯한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 선진국에서는 선거 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동 개표를 안 하고요. 다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빨리빨리 이렇게 선거 수를 개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나라들은 반대로 사람 수작업으로만 개표를 할까?
그것은 그만큼 이 컴퓨터나 뭐 어떤 전자기기 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보면은 거기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만도 얼마나 지금 반도체 강국입니까? TSMC라든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런 대만에서도 왜 투개표를 손으로 하냐면 이게 전자 투개표기라든지 또 인터넷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모든 것들을 기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뭐 검사들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시스템에 보면은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서요, 일반 영장이나 이런 걸 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하려고 해도 감사원이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그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위원장들이 누구냐면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영장을 청구하고 뭐하고 해도 다 같은 판사들이나 같은 사법계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도록 허락을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허락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증거가 없다, 음모론이다라고 하면서 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왜 그러면 계엄령을 12월 3일 날 했느냐 했는데 중국에서 99명의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중앙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에서 99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으로는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간첩법으로 잡을 수가 있지 중국 사람을, 그러니까 제3의 나라, 중국을 비롯한 제3의 나라 사람들을 간첩법에 의해서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99명의 그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미 공조로 해서 그날 99명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미국 군인들 또 한국 또 그런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평택항으로 데려가서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또 보내고 미국까지도 이제 가려간 일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체제 전쟁이고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죠?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따른 땀 흘린 대가로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많은 어떤 그 부나 많은 것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사상을 보면은요, 이 성경적인 이 사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온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고 부나 또 모든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공산주의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를 부인하고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이나 어떤 이러한 재화를 갖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까? 다 같이 평등한 사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같이 평등한 사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평등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먼저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먼저 나왔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나온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계별로 밟으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평등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게으른 자는 정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부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사상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대문 지금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있고 법원으로는 이제 서부 지방법원 그쪽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교도소가 아니죠. 교도소가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된 것이죠.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있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혹시 박나온 집사님 혹시 감옥에 가보셨어요? 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감옥은요. 정말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요.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오늘 내가 저기 멀리 가보고 싶다. 내가 서울에 가고 싶다. 외국에 가고 싶다.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밥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감옥에 간다는 걸 뭐라고 해야죠? 콩밥 먹고 싶냐 그랬죠. 그래서 이 밥에 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콩이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고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콩, 단백질을 통해서 영양 보충해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전 세대고요. 이제는 보리밥을 이렇게 하는데요. 먹는 것도 시원찮죠. 지금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기 장판인가요? 전기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게. 그래서 겨울에 조금 따뜻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법대. 물론 사법고시는 10수만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의지 한국인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최고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고 그렇게 최고의 과정을 거쳤던 그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검사 생활하고 검찰총장 해서 어떻게 정말 대통령까지 돼서 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가져다 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져다 달라. 특별히 그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한 그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비서한테 그러면 성경을 사고 와라. 그럼 내가 사인을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사진에 김진홍 목사님이 친필로 사인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겠지만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영어의 몸이 되고 감옥에 그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 무엇을 찾아요?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 시대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진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남한도 이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어느 날 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읽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다,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정말 중공 공산당, 북한 해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12월 3일 그렇게 90여 명의 그 중국 조선족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간첩들이 잡혔는데 그들이 다 자백을 일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고요. 국무총리도 탄핵돼서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요. 모든 별자리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어요. 다. 수방 사령관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나죠? 최고의 적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미국이 있어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이고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99명의 그 간첩 활동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는 그 중국 간첩들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요. 미국 군인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요. 그 핵무기 한 50여 개 이상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 있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지금은요 체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기본 사상은 그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가 될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그 1호가 교회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을 비롯한 그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요, 북한의 김정은이 없을 줄, 또 가로막힌 휴전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고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성경적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의 젊은 자녀들, 20대, 30대들에게 그 막대한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빚을 져서 자손들에게 빚을 안겨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땀방울과 핏방울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성경적인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또 다가올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